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1주차죠, 1주차. 1주일 동안 배웠던 이제 자바에 대한 개념하고 일단은 이론이 좀 필요하다고 했었죠, 2주 동안. 그래서 실습도 있긴 하겠지만, 뭐, 아직은 이론 내용이 더 많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것들을, 키워드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자, JDK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 라고 한다면, 일단은 자바가, 얘는 자바, 디벨롭먼트 킷이다. 영어를 선생님 왜 영어를 적으세요? 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단어에서 킷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시겠죠? 즉 뭐예요? JDK는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작성된 문서를 컴파일하거나 역컴파일하거나 혹은 뭐예요? 디버거를 해준다든지 혹은 여러분들 API 문서 있죠? API 문서도 얘가 만들어줍니다. 아시겠죠? 아직은 안 했지만 그래서 그런 명령어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를 요거는 자바라는 언어를 개발 후 필요한 기능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됐죠? 그래서 대표적인 명령어가 뭐가 있었냐면요. 자바 C 다 EX는 뺄게요. 칸이 좀 모자라서 밑에는 해드릴게요. 그냥 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java.c exe 요게 있었고요. 요거는 뭐예요? 컴파일 해주는 애였고요. 자, 그 다음에 java p 요거는 역컴파일 됐죠? 자, 그 다음에 jdb .exe 자, 얘는 뭐예요? 자바 디버거 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자바 w 요거는 가상머신에서 돌릴 수 있도록 해주죠. 그러니까 GUI 환경, 이클립스 같은 GUI 환경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 자바 doc 요거는 뭐예요? API 문서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 보셨던 그 API 문서 HTML 있죠? 그거 만들어줍니다. 그거 생성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능이 들어가 있다라는 게 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보시는 게 자, 여기서 JRE 자바 런타임 인바일로먼트 자, 이렇게 했고요. 얘는 뭐예요? 자바의 실행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의 자바 실행 환경은 뭐예요? 자바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코어 라이브러리를 얘기하죠. 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바 int a는 10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자바에서 사용되는 애입니다. 그 다음에 뭐 특징형 뭐 차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논리형인 불린이 true와 false만 된다. 이런 것들은 다 누가 정의하고 있어요? JRE에서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자바 실행 환경이고요. 즉 얘기하다시피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문서는 JRE를 기반으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뭐요? 개발할 때 JRE가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전혀 필요 없고요. 그냥 그 문법에 맞춰서 할 때 언제 필요해요? 컴파일 할 때라든지 실행시킬 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맞춰주는 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얘는 JVM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까지만 아시면 그나마 좀 다행인 거고요. 이게 가장 기초입니다. 그래서 자바 버추얼 라이브러리 이 알이 빠졌네. 버추얼 머신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자바 버추얼 머신이다. 됐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자바의 특징이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밑에다 내릴게요. 자, 얘는 자바의 가장 큰 특징인 오퍼레이션 OS에 상관없이 동작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준다. 요것 때문에. 그래서 자바는 모든 OS에서 모든 OS에서 동작을 시킬 수 있다라는 개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JRM은 이제 근데 JRM 자체는 OS의 종속성이 강하다고 들었었는데. JRE? 아니, JVM. 네, JVM은 종속성을 갖습니다. 종속성을 가져요. 그래서 뭘 한다? 지금 얘기하려고 하잖아. 이거 오디오 겹치면 안 돼. 혼나 다른 애들한테.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방금처럼 OS에 상관없이 동작이 가능한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라고 했었죠. 자, 오퍼레이션에 맞는 JRE를 사용해야 한다. 선생님 왜 JVM 얘기하는데 JRE 얘기해요? 말씀드렸죠. JRE는 JVM을 포함하고 있죠. 즉, 뭐
필기 중에서 여러분들 거 FF를 보시면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만약에 자바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유닉스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자바는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냐면요. JVM이 이렇게 세 개를 껴서 이렇게 평평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 위에다가 JRE를 올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클래스 파일을 올리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JRE의 버전에 맞는 애를 다운로드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JMI의 버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OS에 따른다면 리눅스, 솔라리스, 맥OS 이런 것들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32비트, 64비트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요것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JDK, JRE, JVM 설명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자, 환경 변수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자, 시스템의 개발의 환경을 설정하여 다른 프로그램에서 동작이 가능한 변수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근데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있죠. 뭐 있어요? 시스템에서 특히 예를 들어서 CLI 환경,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커맨드 라인이죠. CMD라고 했던 윈도우 도스 모드 커맨드 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자바 C라고 하는 명령어는 어디 들어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설치하셨던 자바의 빈에 자바 C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명령어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그쪽으로 계속 찾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모든 곳에서 여기서 모든 곳이라고 했던 거는 많이 물어보셨죠? 루트. 그러니까 C 떼댕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모든 곳에서 자바 JDK의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줌. 이게 뭐예요? 패스입니다. 적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 거는 반드시 필요해요. 하지만 두 번째 거는 여러분들이 CLI 환경에서 할 게 아니라면 이클립스를 사용하실 거면 설정을 안 하셔도 동작은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건 나중에 합시다. 일단은 기본적인 거만 하니까. 자, 그래서 잡아내는 방법은요. 자, 여러분들이 하실 때 계정에다 만들지 마시고 환경 변수에 들어가시면 뭐가 있어요? 두 개가 있다고 했었죠. 하나는 내 계정에 대한 환경 설정이 있고 하나는 시스템에 관련된 거 있습니다. 시스템에 하셔도 돼요. 요 계정에서만 동작이 될 거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개발 컴퓨터라면 개발 시스템 쪽에다 넣으십시오. 그래야지 다른 프로그램이 읽어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설치하실 때 보면 just only one 이거 하나 있었고, just only me 이렇게 돼 있는 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every one인가? 하여튼 그거 있는 거 여기 두 개 체크하게 돼 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환경 변수를 위에다 설정할 거냐 밑에다 설정하냐 이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개발 PC다라고 하면 시스템에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계정에서도 열어도 그게 동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었던 1번은 요 얘기죠. 요 얘기는 자바 홈이라고 하는 자바 언더바 홈이라고 하는 키를 선언하고요. 이거 키예요. 키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값은 JDK를 설치한 위치를 설정하게 되죠. 작성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모든 곳에서 할 거니까요. 패스라고 하는 패스는 미리 만들어져 있습니다. 패스에 키라고 할까요? 패스 키에 추가로 위에서 선언한,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만약에 자바 홈이 설치가 됐다면 설정을 했다면 홈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모듈러스를 사용해서 자바 언더바 홈 하신 다음에 폴더 표시 BN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아니다라면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똑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C에 자바에 JDK에 이렇게 빈
예,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패스는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긴 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하실 때는 왜 설정하셔야 되는지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 이게 혼재되어 있어요. 뭐 변수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자바 책에서는 자바홈을 저게 규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강제적으로 저렇게 하고 그냥 만들어줘야 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명확하게 얘기하면 자바홈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자바를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저걸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저걸 설정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둘 다 중요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바홈이 더 중요합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 드리도록 할게요. 예, 다음입니다. 자, 컴파일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있었죠. 자, 컴파일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급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완벽한 기계어는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계어는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고급 언어라고 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우리 현실 세계에서 가장 고급진 언어는 사실 국어죠. 영어 불편해 하잖아, 우리. 그죠?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언어는 01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약간의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영어를 배우듯이 컴퓨터 언어를 배워서 0101을 쓸 수가 없단 말이야. 너무 손도 많이 가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너무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걸 자동으로 변경해주는 애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걸 이제 뭐요? 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 사실 컴파일이라는 애도 있고요, 어셈블리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컴파일은 변경한 작업이고 어셈블리는 조립하는 작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정보처리 기사에서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번역이라는 개념이 필요하고요, 실행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컴파일하고 하나가 더 있다면 인터프리터가 있었습니다. 미리 변경하는 거는 컴파일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번역하면서 실행하는 거를 인터프리터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다시요. 모두 다 변형시켜 놓고 실행하는 거는 컴파일, 읽으면서 실행하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읽으면서 번역하면서 실행하는 거, 이렇게 쭉 진행되는 건 뭐예요? 인터프리터. 대표적인 예가 컴파일러는 자바, 인터프리터는 HTML. 아시겠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작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컴파일과 한국어로 컴파일과 인터프리터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결국은 뭐예요? 언어를 컴퓨터가 실행시킬 수 있도록 실행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작업을 얘기하고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뭐라고 가나다라 라고 하면 여기에서 특정한 언어의 체계, 지금은 뭐 자바 C겠죠? 자바 C를 통해서 자바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 그 문법에 맞춰서 뭐 이렇게 쭉 찍히게 되겠죠. 왜 나와 이게? 이렇게 찍히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얘를 가지고 뭐요? 실행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했었죠.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때 이걸 조금 넓게 작성할게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요. 자, 가나다라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문법입니다. 그냥 JI나 그런 것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문법에 맞춰 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자바 쓸 때 우리가 자바라고 했던 이유는 뭐뭐.자바라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저 자바C라는 명령어가 확장자를 따라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확장자는 뭐예요? 얘와 얘의 소프트웨어가 얘를 쉽게 숏링크를 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에서 여기 이야기하라고 하는 애를 뒤에 확장자를 이렇게 지워버릴게요. 그럼 이렇게 경고가 뜨죠. 자, 그러면 뭐예요? 얘는 모양이 뭐예요? 그냥 허연색. 아까 제가 문서 표시였는데 지금 허연색으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되면 실행시키지 못하느냐? 아니죠. 왜냐고요? 확장자는 링크라고 했었죠. 하지만 문서가 작성된 형태는 뭐예요? 텍스트라고 하는 문서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원래 형태는 변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구분을 못하니까 동영상인지 얘가 사진인지 구분을 못하잖아.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연결된 숏링크를 걸어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그냥 이렇게 얘를 실행시킬 수 있는 모든 상관없겠죠? 아이고 잘못 눌렀다. 자, 모든 상관없는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얘를 그냥 여기다 너 실행시켜줘 라고 하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확장자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바C가 인식할 수 있는 애는 뭐예요? 자바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문서를 인식한다. 그럼 뭐예요? 얘를 할 수 있도록 뭐뭐.자바라고 만들어놓으면 자바C는 쉽게 인식해서 얘를 컴파일 대상으로 삼는다. 되셨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작성할 때 JRE, JDK는 전혀 필요 없다. 그냥 에디터에다 문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언제 오류가 발생해요? 얘를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이건 문법 안 맞는데요? 이건 좀 잘못되는데요? 이건 번역 못하겠는데요?
왜냐면 자기 JRE에 그 문법이 없기 때문에. 그걸 뭐요? 코드 에러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세미콜론 안 찍거나 뭐 띄어쓰기가 없거나 투커테이션이 빠졌거나 아니면 접근 제한인데 이제 접근 제한을 이상한 걸 쓰거나 이름 뭐요? 잡아내는 겁니다. 그게 뭐요? 자바 디버거라고 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클립스를 그건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올라와서 자 문자만 작성을 합니다. 그럼 뭐뭐 좀 자바가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여기 화살표 이렇게 들어가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자바 C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요? 자바 파일은 자바 C는 JRE를 기반으로 JRE 버전을 기반으로 즉 뭐예요? JDK 제가 가르쳐드렸죠. 1.8, 11 그 다음에 뭐예요? 12 이 버전들이 뭐예요? 각각의 특징적으로 발전하면서 추가적인 문법들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을 적용시켜줍니다. 적용시키면 번역을 해줍니다. 너 1.8이야? 그럼 나 1.8로 번역할게.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내가 얘를 11로 작성을 했어. 근데 1.8로 번역을 했어. 그럼 뭐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11 버전의 문법이 여기 들어가 있어. 근데 1.8에서 얘를 번역할 수 없겠죠. 그럼 컴파일러가 잘못됐다고 해서 번역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은 버전이나 하위 버전을 사용해서는 컴파일이 되겠죠.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걸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스위치 케이스 문제. 그래서 자바 기반의 자바 버전 기반의 자바 C라고 하는 컴파일러를 선택해야 되고요. 컴파일러를 선택해야 되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뭘로 바뀌어요? 이런 게 있었죠. 자, 선생님 제가 컴파일된 거라고 해서 컴파일러를 선택해서 바뀐 파일은 뭐뭐뭐.클래스 파일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그죠? 그럼 얘는 뭐예요? 실행 파일입니다. 얘는 실행이에요. 그럼 얘는 또 뭐예요? 얘도 그냥 문서예요. 얘도 그냥 문서입니다. 하지만 뭐뭐뭐.클래스 파일로 만들어진 이유는 또 뭐예요? JVM이 JRE를 올렸을 때 뭐뭐뭐.클래스 파일은 실행 파일로 인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똑같아요. 뭐뭐.자바 파일이 문서인 것처럼 다시 클래스 파일은 뭐예요? JRE가 올려놨을 때 클래스 파일을 실행 파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자, 뭐뭐.클래스 파일도 똑같이 이게 번역 실행 버전의 실행 버전 자, 클래스는 JRE를 통한 실행 버전을 맞춰줘야 되고요. 그죠? 여러분 똑같아요. 이거 있죠? 윈도우 95에서 만들어졌어. 윈도우 XP에서 못 돌립니다. 아시겠죠? 바꿔줘야 됩니다. 이런 작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행 버전이 설치되어 실행 버전에 맞춰서 작성이 된 문서를 얘기해서 작성. 됐죠? 자, 여기까지도 필요한 건 뭐예요? 아직도 자바 C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 클래스 파일은 또 그냥 문서입니다. 아시겠죠? 실행을 시키려면 이제 뭐가 필요해요? 여기에서 이제 서버라고 얘기했었죠. 자, 여기에서 아까쯤에 얘기한 것처럼 오퍼레이션에 맞는 JRE만 필요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명령어는 자바라고 실행시키면 그때 이제 뭐예요? JRE 기반의 언어들이 막 매핑을 해서 실행이 되겠죠. 되셨나요? 이게 컴파일입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명령법은 뭐냐? 명령법은 후추 지나갈 수 있죠? 명령법은 파스칼 방법. 파스칼은 어디다 쓰냐면요. 체크해 주세요. 파스칼은 클래스명. 됐죠? 그 다음에 생성자. 이렇게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헝가리안. 헝가리안은 뭐예요? 변수. 메소드명. 뭐 이런 데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유사한 게 카멜. 얘도 뭐예요? 변수명, 메소드명 똑같이 사용된다. 거의 변수명이 사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문자. 어퍼 대문자. 대문자는 상수. 그 다음에 소문자. 얘는 예약어랑 그 다음에 패키지.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의미죠. 얘는 대문자로 시작하고 의미 있는 글자가 나오면 대문자로 시작하여 소문자로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의미 있는 단어가 나오면 대문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수는 반대입니다. 소문자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단어가 나오면 대문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변수명도 똑같으니까 넘어가고요. 상수는 대문자 모두 대문자. 그 다음에 얘하고는 모두 소문자. 그래서 예시는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만든다고 치면 클래스 커피.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얘가 가지고 있는 퍼블릭 커피. 이렇게 되어 있는 생성자.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make 커피. 됐죠? 이렇게 메서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머니 클립. 이렇게 머니 클립. 뭐 이렇게 변수명을 선언할 때 int는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네, 변수명 똑같으니까 넘어가고요. 대문자는 이런 애들이었죠. ex mass.pi 이런 애들이었고요. 자, 소문자는 패키지, 그 다음에 java.util.scanner 이렇게 적는 애들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얘하고 public, 뭐 if, while 뭐 이런 것들 다 얘하고기 때문에 다 소문자죠, 그죠? 뭐 int, 뭐 가, 차, 뭐 이런 거 다요. 자, 됐습니다. 되셨고요.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별자는 총 3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으면 되는데, 4가지죠, 거의 따지고 보면. 그래서 첫 번째는 첫 글자가 숫자면 안 된다. 숫자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거고요. 자, 두 번째는 공백을 포함하면 안 된다. 하지만 이것도 있고요. 놔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수 문자를 포함하면 안 된다. 하지만 언더바와 그 다음에 달러 표기는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얘하고는 사용할 수 없다. 자, 이렇게 해서 4개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 거는 뭐냐? 그 다음 거는, 자, 기본 타입하고 참조 타입도 하겠습니다. 자, 기본 타입은 8개의 기본 타입이 있다. 첫 번째. 8개의 기본 타입이 있다. 자바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타입을 제외한 모든 것은 참조 타입이다.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 타입의 특징은 있고요. 기본 타입은 종류는 얘기할게요. 기본 타입의 특징은 첫 번째, 이뮤터블하다. 뭐요? 값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를 뭐라 그래요? 패스 바이 밸류다. 그래서 뭐요? 얘는 값 전달. 값 전달이 복사가 복사로 동작된다. 됐고요. 자, 기본 타입은 뮤터블하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 얘는 뭐요? 객체는 변하지 않지만 뭐가 변해요? 안에 있는 멤버 필드는 변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지금 뭐예요? 껍데기 변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특징이 패스 바이 레퍼런스. 왜 뭐예요? 주소를 전달한다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얘를 뭐예요? 자, 객체는 기본 참조 타입은 주소와 고유값인 해시코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 타입 8개는 바이트. 여기는 이거 좀 알려줘. 얘는 리터럴 값을 입력받는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이트 쇼트 인트 롱 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플롯 더블, 그 다음에 불린
그 다음에 차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이트 기준으로 1, 2, 4, 8, 4, 8, 1, 2의 크기를 갖고요. 비트는 안 적을게요. 자, 그래서 1바이트이기 때문에 100, 요거는 마이너스 128부터 양수 127까지의 범위를 갖는다. 나머지도 똑같다. 그 다음에 int는 얘가 기본 정수 기본 값이고요. 얘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더블의 기본은 더블이네. 실수의 기본은 얘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분리는 true와 false로 되어 있고요. 차는 리터럴과 뭘로 되어 있다? 유니코드로 되어 있다. 리터럴 값이라고 해야 되겠다. 리터럴 값과 그 다음에 유니코드 로 되어 있다. 그래서 기본 타입의 리터럴은 세 가지가 있다. 10진수, 그 다음에 2진수, 그 다음에 8진수, 그 다음에 16진수 이렇게 해서 나타낸다. 10, 2, 8, 16. 자, 이렇게 해서 표시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롯은 기본적으로 값이 더블 값이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리터럴에 F를 사용해야 된다. F를 사용해야 되고, 더블은 그냥 기본 값입니다. 기본이 리터럴이니까 상관없고, 얘는 0과 예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약으로 되어 있다. 만 사용 가능.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차는 리터럴 값과 유니코드 값을 갖고 있다고 했고요. 자, 리터럴 값은 이렇게 되죠. 원커테이션 A.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유니코드 값으로 만들게 되면 원커테이션 역슬러시 U에 그 다음에 0041이라고 하는 16진수로 표시가 된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연산은 해야 되겠죠. 자, 연산은 정수의 경우는 int 연산이 발생합니다. 연산이 발생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죠. 10 나누기 3은 결과는 3이죠. 목만 나타내니까. 하지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연산은 참여하는 타입에 따라서 변경된다. 그래서 뭐예요? 만약에 롱과 int라면 결과는 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더블과 int를 하면 더블이 나오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요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형변환이 있죠. 형변환은 작은 곳에서 작은 타입 근데고요. 동일 작은 타입에서 큰 타입으로 하는 건 뭐예요? 자동으로 변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프로모션. 됐고요. 그 다음에 형태. 동일 큰 타입에서 작은 타입으로 이동하면 뭐예요? 캐스팅 연산자를 사용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다른 타입으로 변화할 때는 캐스팅 연산자를 사용해야 한다. 됐죠?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죠. 하지만 예외 경우
뭐가 있어요? 첫 번째는 int의 값을 정수죠. 정수요 그냥. 정수를 실수 형태로 변화할 때는 프로모션으로 작동된다. 그 다음에 차 리터럴을 코드 포인트로 변경할 때 int로 자동으로 변경되죠. 하지만 역으로 할 때는 다릅니다. int를 차로 바꿀 때는 똑같이 이 캐스팅 연산자를 사용해서 처리해줘야 됩니다. 되셨나요? 뭐 조금 시간이 없어서 예외는 좀 많이 빼먹었지만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참조 타입은 계속하고 있는 거니까 참조 타입은 뭐 계속하고 있으니까 차이도 하죠. 자, 접근 제한자는 총 4개가 있습니다. 자, 퍼블릭이고요. 요거는 뭐였냐면 메소드 혹은 멤버를 외부에서 객체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요거는 뭐예요? 객체에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서 사용함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종류는 4가지가 있죠. 자, 퍼블릭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 그 다음에 디폴트, 그 다음에 프라이베이트 이렇게 있고요. 클래스에서는 자신의 클래스에서는 자, 자신의 클래스에서는 사용 모두 가능하고 뭐예요? 탭이 이렇게 띄죠? 이게 탭이 아니구나. 좋습니다. 자신의 클래스에서는 다들 되고요. 뭐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객체를 생성했을 때 퍼블릭도 가능하고요. 자, 프로텍티드도 가능한데 예외사항이 있죠. 어쩔 때 패키지가 다를 때는 되지 않습니다. X. 자, 그 다음에 디폴트도 똑같죠? 됐죠? 그 다음에 프라이빗은 당연히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익스텐드를 했을 때 퍼블릭은 가능하죠. 자, 패키지 얘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얘는 되기도 하는데 패키지가 다를 땐 되지 않죠. 하지만 프라이빗은 다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 빠르게. 자, 스태틱이고요. 자, 스태틱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 다음도 무조건 있어야 돼요. 얘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면 메모리에 먼저 주소를 가지고 할당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주소가 미리 설정이 되기 때문에 new를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영역은 메서드 에어리어의 스택 영역이고요. 스태틱 영역이죠. 스택이 아니고 스태틱 영역에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또 이렇게 이런 거 되게 많죠. 모두 공개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책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니에요. 접근 제한자에서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합니다. 그건 접근 제한자 역할이에요. 아시겠죠? 보인다 안 보인다는. 얘는 공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올라갈 때 미리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예요? 사용하는 방법은 주소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하기 전까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클래스명 멤버를 통해서 호출하게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스태틱의 호출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겠죠. 스태틱의 호출은
자신의 상태가 아닌 호출하고자 하는 멤버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호출하고자 하는 애가 스태틱입니다. 그럼 얘는 상관없다고요. 얘는 전혀 상관없고요. 스태틱에서는 스태틱으로 호출할 수 있죠. 이유는 뭐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 호출하는 멤버가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미리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스태틱에서 넌 스태틱은 안되죠. 호출이 불가능합니다. 동그라미 안 했네요. 미안해요. 동그라미. 얘는 X. 이유는 자신이 메모리에 할당이 되어 있지만 호출하고자 하는 멤버는 메모리에 언제 할당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넌스태틱에서 넌스태틱 얘는 가능하죠. 이유가 뭐예요? 호출을 한다는 것은 호출을 했을 경우 같은 시점에 메모리에 할당되기 때문에 이고요. 그 다음에 넌스태틱에서 스태틱은 가능하죠. 자, 얘는 뭐예요? 내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상태가 아니라 상대방 호출하고자 하는 멤버는 미리 메모리에 할당되어 있어서 주소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였어요? 자, 메모리에 할당이 된다는 것과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태틱이라고 해서 모두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private static 그 다음에 void make라고 만들었다면 접근 제한에 의해서 의해 사용이 불가능함. 즉 뭐요? 내부에서만 사용 가능. 되셨죠?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죠? 내부에서 쓰는데 스태틱으로 만들어 자기 건데, 그죠? 왜냐고요? 만들 이유가 전혀 없죠. 그죠? 네. 왜냐면 내 거니까 같이 올라가니까 얘를 스태틱이 없어도 호출은 가능하니까 넌스태틱. 네, 요 얘기입니다.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턴 타입 진행할게요. 3분 만에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리턴 타입은 뭐예요? 메소드를 실행시켰을 경우 연산의 결과를 실행시켰던 곳으로 반환해 주는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여기서는 참조 타입의 경우는 주소를 반환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타입은 값을 복사하여 넘겨줍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뭐 작성하는 방법은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퍼블릭, 여기다 타입, 그 다음에 메소드명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리턴이라는 애를 통해서 이렇게 작성을 할 거예요.
return 뭐 타입 이렇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타입을 맞춰서 연산이 들어가고 그 연산을 타입으로 넘겨준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변수를 넘겨주는 게 아니에요. 타입을 넘겨줍니다. 아시겠죠? 타입의 값을 넘겨주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타입의 값을 넘겨줍니다. 요것만 신경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입은 반환 타입은 모든 객체 혹은 기본 타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사용하실 때 이거는 사용할 때 준비점이죠. 자, 그 메서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작성 방법을 따라서 해주세요. 아시겠죠?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어쩔 수 없이 밥 먹고 또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파라미터 아규먼트 해보도록 하죠. 자, 파라미터는 우리가 얘는 메서드를 만들어야 되죠. 위에 게 필기가 됐다면 얘는 만들기가 좀 편하죠. void make. 자,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다가 뭐 int a라고 한다면 됐죠? 여기서 메서드 내에서 사용할 애는 이렇게 뭐 int n은 뭐 a 플러스 10 그렇게 한 다음에 sys로 system.out print ln 이렇게 하신 다음에 n이라고 찍으시면 되는 코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 메소드 내에서 값을 담고 있는 변수, 이거를 뭐라 그래요? 파라미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건 전달 카드, 저거 미안해요. 내에서 전달 카드, 그 다음에 전달하고자 하는 이거는 아규먼트라고 하죠. 자, 그래서 외부에서 이 클래스가 있다면 클래스를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치면 내가 있는 애를 뭐 클래스 퍼블릭 클래스 A라고 이렇게 만들었다면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객체 생성을 하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퍼블릭 클래스 B라는 애가 있다면 이렇게요. 그럼 여기에서 저 객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메인에서 실행시켰다고 하면 public static void 뭐 메인 그 다음에 string args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죠. a는 new a 그 다음에 저걸 실행시키기 위해서 a.make라고 하게 되면 여기다 넣어주는 값, 요거는 뭐예요? 아규먼트라고 하죠. 아규먼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파라미터라고 하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되셨나요? 어렵지 않았죠? 요 얘기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전달하는 값은 뭐예요? 아규먼트라고 하고 그걸 받아서 갖고 있는 변수는 파라미터라고 하죠. 그래서 파라미터는 실질적으로 값이라고 하는 애들은 메모리에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갈 수 있는 이름을이나 주소나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파라미터라고 지칭하죠. 그래서 파라미터는 담고 있는 애가 주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값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값은 리터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간을 가지고 크기를 갖고 있는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됐고요. 자, 변수는 사실은 위에 있어야 되는 건데요. 용어 때문에 여기다 나왔습니다. 자, 변수는 총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인스턴스 변수, variable, 자,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static variable, 그 다음에 local variable. 3개의 차이점은 인스턴스는 멤버 필드 영역에 있는 변수를 이야기하고 객체가 생성될 때 초기 가능하죠. 그래서 요거는 new를 해야지만 사용 가능한 변수를 얘기하죠. 영역이 달라요. 그래서 인스턴스 변수의 영역은
영역은 10영역이죠. 자, 그 다음에 스태틱 밸리어블은 뭐예요? 멤버필드 영역입니다. 얘도 멤버필드 영역이에요. 네, 멤버필드 영역이고요. 멤버필드 영역에 있는 변수 중에서 스태틱으로 선언된 변수를 이야기하고요. 얘는요, 메모리에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 먼저 생성되죠. 그 다음에 얘는 또 특이한 게 주소가 구성되고요. 위에서 했던 얘기죠. 그래서 얘는 메소드 에어리어에 생성됩니다. 그 다음에 로컬 밸리어블은 멤버 중에서 멤버 메소드의 연산 블럭 요거죠. 에서 사용되는 변수를 이야기하고요. 얘는 특이한 게 메소드를 호출하기 전에는 메모리에 할당되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적는다면 이런 것들이겠죠. 변수는 상수와 그 다음에 변수로 나눠지게 되고요. 상수는 잠깐 말씀드려서 사실은 안 했어요. 바이너리 붙어있는 애를 얘기하죠. 상수는 항상 수를 가지고 있는 변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값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수는 변수의 값이 계속해서 이거 해야 되겠다. 마지막에 입력된 값으로 가지고 있는 즉 뭐예요? 계속해서 값이 변화될 수 있는 변수를 얘기합니다. 변수 이름을 얘기하죠. 명. 이걸 변수라고 합니다. 그 중에 3개가 인스턴스 밸리어블, 스태틱 밸리어블, 로컬 밸리어블. 이 3개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네. 변수인가요? 네, 상수도 변수인데 값을 입력하지 못하는 변수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프린트, 이스케이프 문자. 이거 얼마나 잘 적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프린트는 시스템부터 해야 되겠죠? 시스템 클래스는요, 메모리를 관리하는 메모리와 관련된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게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 보시는 시스템.out 출력을 담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in 얘는 뭐예요? 입력을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gc 얘는 가비지 컬렉션을 담당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됐죠? 다 메모리에 관련된 거죠. 메모리에 있는 거를 쭉 찾아내서 콘솔에 찍어준다. 입력 인터페이스에서 받은 걸 메모리에서 자바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메모리에 있어서 객체가 있는데 사용되지 않는 객체를 지워주는 게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했죠. 그걸 실행시켜주는 거. 이런 식으로 메모리에 관련된 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우선이고요. 그래서 출력은 메모리에 할당된 것을 추적하여 출력해주는 걸 얘기합니다. 자, 이게 뭔 얘기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런타임 세션이 발생했어요. 그럼 소스가 이렇게 막 많이 뜨죠. 근데 생각해보면 최신 게 마지막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뭐예요? 멀어진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메인에서 아까 A라는 클래스에서 A라는 메서드가 오류가 발생했어요. 근데 얘는 메인에서 실행시켰죠. 그럼 오류는 이렇게 나온다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뭐예요? 메인. 그 다음에 A라는 클래스. 그 다음에 A라는 메서드 이렇게 찍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얘만 보면 된다고 했었죠. 최근 오류 코드에 제일 가까운 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추적이 되고 있는 상태여야 되겠죠.
이해가시죠? 이거를 뭐라 그러면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라고 합니다. 출력을 하는데 스택에서 트레이스, 상세적으로 이렇게 추적해서 찍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익셉션 때 하긴 할 건데, 그래서 이렇게 찍는 방법을 트레이스, 그러니까 추적을 통해서 찍어낸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메모리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을 읽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관리해주는 애가 시스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스템밖에 못 찍어요. 다른 애들은 출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결과만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결과는 맨 마지막 거 있죠. 프린트를 실행시켰을 때 그 결과를 맨 마지막 거 출력해줘라는 명령어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예외가 뜨거나 그러면 이렇게 추적해서 걔는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가 해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출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시스템 .out .print 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rint f, 그 다음에 print ln. 얘네 세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을 뭐라고 적으셨나요? 세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친구들은? 그 13이 엔터입니다. 네, 13이 엔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역설러시 13이요. 네. 그 다음에 얘도 동작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얘는 동작이 됩니다. 되셨죠? 네. 그 다음에 또 특징은 얘는 escape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사용할 수 있어요. escape 문자는. escape. 아이 왜 이러냐. escape. 네, escape 문자가 사용 가능하고요. 얘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서 escape 문자가 뭔지 좀 잡아가야 되겠죠? escape 문자가 뭐였죠? escape 문자를 뭐라고 적으셨죠? 네,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번역되지 않고, 즉 뭐요? 문법에 의해서 번역되지 않고 문자로 인식하는 문자를 얘기합니다. 이 문자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뭐죠? 역슬러시입니다. 역슬러시에 적어주면 됩니다. 역슬러시를 프리픽스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요? 컨버션이라고 하는 바인딩 기법을 사용하고 있죠. 맞죠? 그래서 모듈러스의 타입, 문자열 사이에 이렇게 글을 적으시고 작성하신 다음에 모듈러스의 타입을 입력해줘서 뒤쪽에 이렇게 넣으시게 되면 여기서 타입을 맞춰서 작성해 주시면 바인딩 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되셨죠? 하지만 printf와 println과 print는 이렇게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요? print와 println은 escape 문자만 되고요. printf는 이와 같이 연쇄적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를 용어를 뭐라고 했었죠? concatenation. 문자열에서 발생하는 애기 아직 우리가 스택을 안 배워서 그런 거고요. concatenation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플러스 쓴 게 더해진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더해진다고 느끼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큰일 나요. DB 쪽에서는 문제가 좀 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DB 쪽에서는 나눠놨는데 MySQL이냐 MariaDB에서는 그걸 구분해 놓지 MS SQL은 그걸 구분해 놓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자바랑 똑같이 사용되는 게 MS SQL이고요. 오라클에서는 약간 달라요. 딱 구분해놨습니다. 그래서 메서드도 있어요. 컨캐테네이션은 엑셀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DB에도 있고요. 모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수학이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나 혹은 그 에디터 프로그램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 엑셀도 있고요. 파이썬도 있고요. 자바스크립트도 있고요. jQuery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왜냐면 문자열은 되게 좀 특별하거든요. 사실은. 거기까지 들어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프린트고요. 자, UML. UML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그 중에 UML의 종류가 클래스 다이어그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퀀스. 시퀀스 다이어그램도 있고요. 그 다음에 ERD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클래스 다이어그램, 유스 케이스 이렇게 있습니다. 됐죠? ERD는 엔티티 릴레이션 다이어그램입니다. DB에서 사용하는 애요. 엔티티 릴레이션 10인가? 10이겠죠? 관계 다이아그램 아닌가? 한번 찾아보세요. 예. 릴레이션 같은데 그냥. 릴레이션 10은 아니잖아. 협동이잖아. 자, 틀렸다. 릴레이션 맞겠죠? 뭐. 자, 이렇게 세 가지 등등 여러 가지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됐고요. 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이 얘기는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해즈 관계와 해즈어 관계와 이즈어 관계. 이 관계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해저 관계는 관계니 사용되는 것, 관계가 있는 겁니다. 사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게 어소시에이션입니다. 어소시에이션 관계라는 거고요. 이즈 관계는 딱 나눠져 있습니다. 두 개로 되어 있는데요. 뭐냐면요, 하나는 익스텐즈고요, 확장이라고 하는 익스텐즈고요. 그 다음에 구현이라고 하는 임플리먼트입니다.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하는 방법은 세 칸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렸구나. 하여튼 세 칸으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칸에는 뭐가 들어가요? 클래스명, 패키지, 그 다음에 클래스명,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타입 같은 것도 들어가요. 사실은 클래스는 총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뭐예요? 일반 클래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인원 이렇게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일반 클래스는 이렇게 꺽쇠 하나짜리로 되어 있고요. 인터페이스는 이 꺽쇠 두 개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인원이라고 적혀 있고요. 됐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 멤버 필드가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멤버 메소드, 그 다음에 생성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애들의 어떠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들과 메서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적으셨나요? 네, 여기까지 적으셨으면 뭐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조금 더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패키지명 중에서 여기 관계에서 좀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접근 제한자를 표기하는데요. 접근 제한자 표기법. 요거 그림이잖아요. 여기다 뭐 P 이렇게 뭐 다 P잖아. 그러니까 뭐 P, U 이렇게 적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표기법이 있는데요. 이클립스에서는 스타일의 오브젝트 AID는 어떻게 되냐면요, 퍼블릭 기준으로 할게요. 녹색 동그랗게, 그러니까 색깔만 칠할게요. 녹색, 그 다음에 노란색, 파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 이렇게 해서 UML이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표준입니다. 표준 표기법. 표준 표기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퍼블릭은 플러스, 프로텍티드는 샵, 그 다음에 디폴트는 물결, 그 다음에 프라이빗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셨나요? 당연히 뭐 아시다시피 뭐 스태틱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S, 빨간색 S자가 붙을 거고요. 빨간색이 아직 못 붙고요. 파이널은 F라는 애가 이렇게 붙겠죠. 그 다음에 생성자면 C라는 애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멤버 필드는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죠. 위에 패키지명 뭐 똑같을 거고, 그래서 이걸 좀 적어드려야 되겠죠? 좀 기네요. 여기다 그냥 적을게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바 클래스, 일반 클래스고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녹색으로 C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클래스, 그 다음에 뭐 A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위치는 뭐 com.min.edu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하위로 내려가셔서 이렇게 되어 있겠죠. 만약에 퍼블릭이면 녹색에 떼댕 인트. 그럼 얘는 뭐예요? 인트 값을 갖고 있는 멤버 필드. 인트 값을 갖고 있는 멤버 필드. 그 다음에 얘는 보시죠.
자, 얘는 밑에 멤버 메소드는 이렇게 되어 있겠죠. 뭐라고 할까? 메소드 이상하잖아. 메소드라고 하고요. 자, 가로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타입이 들어갈 겁니다. int. 그 다음에 반환 타입이 있다면 이렇게 적힐 거고요. 없다라면 이렇게 하시고 여기 void 이렇게 적힐 겁니다. 되셨나요? 예, 가장 길었지만 그림이라서 그래요. 자, 임포트와 패키지. 자, 임포트는 뭐라고 적으셨나요, 여러분들? 임포트. 임포트. 다 맞는 얘기입니다. 사용하고 있는 클래스 외에 다른 곳에 있는 곳에 외에 다른 패키지, 다른 클래스, 패키지겠죠. 패키지 외에 다른 패키지의 위치에 있는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 선언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죠. 자, 위치부터 해야겠다. 위치는 패키지 명과 그 다음에 클래스 명 사이에 작성됩니다. 이렇게 작성되고요. 그 다음에 임포트는 이렇게 돼요. 자, 임포트 이렇게 됩니다. 임포트라는 예약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java.util.scanner. 그럼 얘는 의미하는 게 뭐예요? 현재 클래스에서 스캐너 액체는 스캐너를 사용하고 있다. 되셨죠? 이 얘기고요. 만약에 이렇게도 가능해요. import java.util.asterisk. 자, 요 asterisk는 뭐냐면요. asterisk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올? 와일드카드. 맞아요. 와일드카드 어떻게 적죠? WILD? 네, 와일드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와일드카드요. 네, 모든 것을 속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java.util에 있는 모든 애들을 인풋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하나씩 인풋을 한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input java.util.arrays라고 하는 애가 있다면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뭐예요? 이렇게 하나만 써내도 얘가 두 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설치하세요. 저렇게 하는 이유는 언제 사용하냐면요. 배포 패키지를 만들어낼 때 가끔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인풋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 소스는 아니지만 너무 불편하잖아. 그래서 같은 애들끼리 이렇게 뭉쳐갖고 와일드카드로 이렇게 만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배포할 때만 사용합니다. 개발할 때는 저렇게 돼 있으면 빡셔요. 내가 사용하는 클래스가 뭔지 모르잖아. 왜냐면 동일한 이름이 너무 많잖아요. 스캐너 찾으시면 스캐너가 8개가 나와요. 똑같은 애가. 거기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특징적으로 사용하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그럼 첫 번째 java.util.scanner 그 부분은 네. 스캐너인데 java.util에 있는 네, 맞아요. 스캐너를 사용한다. 네,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 이런 일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있죠. 특징적으로 명시적 인풋가 있습니다. 명시적 인풋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소스 코드 내에 작성되는 저렇게 인풋가 작성되는 걸 얘기합니다. 되셨나요? 자, 좀 되죠? 자,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패키지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시다. 패키지는 안 할 거예요? 패키지는 아시죠? 몰라?
패키지 못 적은 사람 있어요? 있어 없어? 야 남의 그래도 친구라고 그렇게 챙겨주는 거야? 야 진짜 씨. 나도 좀 챙겨주라 씨. 자 됐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순서를 잘 보세요.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다가 자 퍼블릭 그 다음에 보이드 메이크라는 애를 하나 이렇게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게요. 자 데이트 그 다음에 D는 D1은 new 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제가 지금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쿵쿵 말이 뜨겠죠? 그럼 여기에 패키지와 그 다음에 클래스 사이에 여기에 인풋이라고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처음에 사용한 거는 java.util.date입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셨죠? 자 다음에 또 위에 업드레드 이렇게 업드레드 여기다가 자 데이트 D2는 new date 하게 되면 이 데이트는 어디에 있는 데이트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 데이트 타입 어디 거예요? 응? 졸려? 네, java.util.date죠.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데이트인데 java.sql 데이트를 사용하고 싶어. 그럼 데이트를 쓰면 무조건 다 제로 따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java.sql.date D3는 new java. 사실은 여기 좀 없을 거예요. 자, sql.date 이렇게. 그럼 뭐예요? 위에서 사용한 거는 인풋은 첫 번째 선언됐으니까 디폴트로 되어 있는 인풋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데이트는 위에 똑같이 선언할 수가 없어요. 이름이 두 개니까. 이름이 두 개인 건 무조건 사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java.sql 데이트라고 두개 밑에서 명시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시다가 저랑 똑같이 치고 있는데 나만 이상해. 혹은 나만 저렇게 떠.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인풋을 해놓고 잘못된 걸 인풋을 하고 급하니까 또 지우지 않고 그냥 사용했기 때문에. 아셨죠? 네, 이런 거 많아요. 조심하십시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한 경우에는 위에는 인풋가 안 들어가나요? 네, 안 들어갑니다. 이거는 없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이렇게 쓴 적이 저도 없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확인은 해드려야 되니까. 자, 해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다가 데이트라고 하나 만들게요. 자, 여러분들 치지 마세요. 증명을 해드릴 거니까. 자, 여기 java.util 데이트가 먼저 올라갔죠.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대충 쓰시고요. java.d는 똑같이 할게요. new date. 자, 이렇게 하시면 util 데이트 만들어졌죠? 자, 이번에는 데이트 하시고 이번에는 SQL 데이트 해볼게요. 됐죠? D2는 new 생성자 date. 여기 있네요. 똑같네요. 맞네요. 제가 말한 게 맞네요. 제가 적어드린 게 맞네요.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뭐예요? 얘는 util 데이트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얘는 명시적으로 이렇게 SQL 데이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쳐드린 게 맞네요. 자, 다시 해드리면 되겠네요. 이래서 항상 얘기하죠. 시험 보실 때 고치면 틀려요. 생각했던 걸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자, 증감연산자입니다. 이제부터 문법이니까 간단히 넘어갈 수 있겠죠. 자, 증감연산자는 두 개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와 마이너스 마이너스 표시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 처리냐 후 처리 이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선 처리 그 다음에 후 증가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 처리 후 증가 그 다음에 선 증가 후 처리라는 애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예시가 이렇게 됐었죠. 자, int a가 10이라는 값을 갖고 있다면 10이라는 값을 갖고 있다면 여기다가 선 처리하게 되면 10뿔뿔 a 뿔뿔을 하게 되면 얘를 출력해보면 어떻게 나오죠? 두 개를 하면 11이 나오고요. 최종적으로 갖고 있는 a의 값은 최종적인 a의 값은 뭐가 나와요? 12가 나오죠. 됐죠? 최종적인 값은 12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선 증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뿔뿔 a, 뿔뿔 a. 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나오는 애가 뭐가 나와요?
11 맞죠?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결과가 12가 나오겠죠. 이렇게요. 자, 얘는 10, 11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포문입니다. 포문은 초기값, 이거 맞죠? 초기값, 조건, 증감이 있는, 증감, 뭐 연산이 있는 선택 반복문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신텍스는 이렇게 됩니다. 코 int i는 0부터 i의 10까지 세미콜론 i 뿔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였죠. 특징적인 거. int n은 i는 로컬 베리어블입니다. 그래서 포문의 요거 연산자 블럭에선 사용 가능하지만 연산자 블럭에서만 사용 가능. 만약에 사용하고 싶다면 어떻게 한다? 상위 변수로 선언해야 된다. 됐죠? 되었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포문의 조건이 여기에서는요 여러 개를 쓰실 수도 있어요. int i는 뭐 0, j는 10 세미콜론 i가 10보다 작으면서 j가 10보다 클 때, 1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뭐, i 뿔뿔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j 마마를 만들어서도 가능합니다. 멀티플 포문이요. 이것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기값 조건 증감이 없다면, 무한 반복문이 된다. 되셨나요? 자, 됐고요. 이게 끝입니다. 간단했죠?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이상한 거 눈여겨볼 겁니다. 자,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포문에서 사용되는 변수 선언 초기사 i 값은 내부에서만 사용된다면 for int i는 0 세미콜론 i 이하 10 그 다음에 뿔뿔 j를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거 이해 안 가시는 분? 디버깅표를 보면 선 처리 후 증가였죠. 근데 뭐요? 증가의 타임이 이렇게 됐어요. 초기값, 조건, 연산, 증감이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조건, 연산, 증감, 조건, 연산, 증감 이렇게 됐었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뭐요? 증가되는 시점이 내가 시행되는 시점이 아니라 연산이 끝난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선 증가를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죠. 자, 잘 보세요. 자, 여기서 보시면 0, t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0 된 다음에 나가면서 1이 되면서 그걸 판단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1 증가된 다음에 판단해도 문제될 건 없죠. 네, 그래서 포문에서 뿔뿔을 쓰든 마이너스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얘는 바깥으로 빼도 똑같습니다. 바깥으로 빼서 우리가 상위 변수를 만들어서 최종 결과는 얘는 지금 10이잖아요. 그럼 결과는 10이 나오겠죠. 왜냐면 11대 종료가 되죠. 똑같죠? 이때 돼서 종료가 되나 나오고 나서 증가된 상태를 판단한 증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포문에서만 이렇게 같은 결과를 발생시키고요. 나머지에서는 다릅니다. 왜냐고? 포문은 이터레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반복이기 때문에 반복의 횟수만 정해주는 거지 저거를 값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값으로 사용한다면 약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 얘기를 좀 가르쳐 드렸고요. 되셨죠? 그래서 이 얘기였어요. 눈여겨볼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문입니다. 자, 이 부문은 문법이 3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할 거예요.
자, 근데 이 부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게 있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신텍스만 먼저 하고. 자, 이렇게 했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예요? 여기를 뭐라고 할까? 컨디션? 아니야. 갑자기 영어가 기억이 안 나죠? 오늘 왜 이럴까요? 갑자기 잠시만요. 자, 여기는 expression입니다. expression. 표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do something. do something. 무엇인가 합니다. 이렇게 적어놔야지 여러분들이 또 하겠죠? do something. 스위치 케이스문을 아직 안 배워, 제가 안 가르쳐 드렸잖아요. 일단은 if만 알고 계십시오. 스위치 케이스문이나 3학년 3자를 배우시게 되면 약간 혼란이 와요. 상당히 얘기하지만 하나가 좀 명확하면 나머지가 좀 보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열심히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게 완벽해지면 다음 것과는 비교해서 차이점이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유사한 걸 같이 봐서 얘는 이렇고요 저렇게 하면 여러분들 되게 힘드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 문법이 하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저번에 하나만 판단할 때 두 번째는 뭐예요? 참이냐 거짓이냐 두 개로 나눠져 있는 else. 또 덤핑.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판단을 여러 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맞다 씨 얘는 컨트롤 Z 한 번밖에 안 된다 씨. 자, 그 다음에 하나는 판단문을 여러 개 쓸 수 있는 else if문. 그 다음에 expression. 자, 이렇게 하시고 else.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시다 보면 뭐 요거는 별로 어렵지 않지. 이렇게 적으시면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할 건 없습니다. 이렇게 필기하셨으면 됐어요. 됐죠? 이 부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했었죠? 이 부분을 어느 때 사용하는 게 맞다고 했었죠? 이 부분 범위. 맞아요. 범위라는 단어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조건을 처리한다 이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범위를 가진 애들에 대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범위고요. 그 다음에 어제 좀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셔서 못한 게 있는데요. 범위가 가장 여러분들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저기 이제 여름이니까 아직도 패딩이 있지만 여름이니까 자, 여름에 계곡에 가서 돌을 이렇게 구분하고 싶어. 좀 중간 돌, 큰 돌, 가는 돌을 구분하고 싶어. 자, 그럼 여러분들이 뭐부터 건져내야 될까요? 돌부터. 작은 돌이다. 큰 돌이다. 자,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요. 큰 돌부터 건져내야 돼요. 그죠? 뭐예요?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4의 배수와 2의 배수를 구하고 싶어요. 1부터 10까지. 그럼 뭐부터 계산해야 될까요? 그죠? 왜냐면 2의 배수하면 2에서 다 걸려서 4의 배수는 안 넘어올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부분은 범위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것 타고 아니면 두 번째 것 타고 아니면 세 번째 것 타거든요. 그래서 범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스위치 케이스문은 어떻게 돼 있어요? 값이 하나면 하나다, 2면 2다 이렇게 돼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걸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 아예 틀립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돼 있다? 범위로 돼 있다고 했었죠. 근데 이 범위가 하위보다 위에가 상위가 훨씬 더 디테일하면 뭐예요? 하위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런 코드를 뭐라고 한다고? unreachable 코드. 상위에서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하위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바에서는 모든 애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 처리도 똑같아요. 예외 처리를 모든 애들 다 처리하는 애가 있고 밑에서 디테일하게 처리하는 애가 있어. 모든 곳에서 다 처리가 되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범위에 대해서 조심하실 때는 상위의 판단문이 하위를 포함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좀 조심하세요. 요거 실수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맨날 쓰다가 선생님 저 틀린 거 한 개도 없는데요. 잠깐만 여기 빨간 줄과 코드가 안 돼요. 혹은 막 경고창이 떠서 왜 뜨는지 모르겠어요. 안 가니까. 날씨 보여드릴까요? 네, 쉽습니다. 자, 아주 쉽죠. 자, 해드리도록 하죠. 여기다 계속 쓴다. 쓰면 안 되는데. 여기는 메인이 안 되니까 아니겠다. 자, 딴 데다 쓸게요. 여기다 쓸게요, 메인. 자, 테스트니까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포문을 이렇게 쓰고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if문입니다. 자, if문이 이렇게 있고요. 저는 else if를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시처럼. 자, 그래서 여기에서 i가 모듈러스 b가
0이라면 이런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i가 모듈러스 4라면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안 되긴 하겠지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다가 다 적어보세요. 자, 실수 하신 다음에 아무것도 안 적고요. 아무것도 안 적고. 자, 실수 하신 다음에 아무것도 안 적고. 됐죠? 자, 그럼 여기 마우스 올려보시면 이렇게 떠요. 아, 이거 멀티플 바꾸구나. 미안해요. 잠시만요. 여다 뭐 이러면 되냐 이거. 세미콜론 어디 갔어? 뭐 하나 틀렸다는데? 아, 누나. if를 안 적었네요.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0부터 10까지라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판단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3도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짝수로만 이루어진 값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뭐예요? 2에서 다 걸러지기 때문에 4는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쓸데없는 코드가 되든지 아니면 조건에 들어온 값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unreachable 코드가 되게 돼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이런 상태가 뭐가 있냐면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물어보셨으니까. 퍼블릭 메서드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퍼블릭이고요. 그 다음에 리턴을 불린으로 만들기. 아까쯤에 리턴 타입 하나 있었죠. 리턴 타입에서 실무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쓰지 않아요. 실무에서는 그렇게 쓰는 경우도 거의 한 60, 70% 되긴 하는데 실무에서는 메서드를 빨리 빠져나가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빨리 빠져나가게 되면 걔는 이제 돌지 않고 바로 처리가 되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포문이 1부터 만까지 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1부터 만까지만 돌고 있는데 중간에 5천에서 브레이크문을 써서 빼버렸어. 그럼 얘는 메모리상 효율적일까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다시요. 1부터 만까지 돌아야 돼요. 근데 내가 막 연산을 통해서 5천까지만 돌고 브레이크문을 통해서 그 연산을 끝내게 만들었어. 얘는 효율적인 코딩일까요? 효율적인 코딩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브레이크문을 사용하면, 브레이크를 잘못 사용하면 메모리를 엄청나게 강제 종료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중포문이에요. 근데 얘가 브레이크문을 쓰잖아요. 그럼 어차피 스택에 쌓여 있고요. 연산되지 않은 값들이 묶여서 그냥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스택이니까. 스택의 특징은 뭐죠? 이것부터 얘기할까요? 전공자 스택의 특징이 뭐죠? 스택의 특징. 여러분들 아마 정보처리 기사 카디널리티라는 게 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스택 구조와 큐브 구조가 있거든요. 네, 스택 구조의 특징은 뭐냐면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 다 군대 갔다 왔죠? 아, 아니구나. 미안. 자, 젠가 해보셨나요, 젠가? 네. 젠가를 이렇게 했어요. 젠가를 쓰러뜨리지 않고 가장 편안하게 뽑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맨 위에 있는 거. 맞아요. 위에서부터 꺼내면 되겠죠. 근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1이라는 숫자를 젠가 맨 밑에 놓고 탑을 쌓았어요. 1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위에 걸 다 드러내야 되죠. 그래야지만 1이 보이겠죠. 이와 같은 게 스택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중포문을 돌게 되면 1부터 100, 1부터 100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1 연산하기 위해서 100개가 쌓여있고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2 한 다음에 다시 100개가 또 쌓입니다. 3 한 다음에 또 100개가 쌓이고요. 이렇게 해서 100, 100 곱하기 해서 10,000개의 스택이 일단 쌓이고, 값이 쌓이고, 변수까지 다 하면은 한 2만 개 정도 쌓이고요. 그 다음에 포문이 종료되죠. 그럼 와르르르르 위에서도 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문을 써도 연산은 진행돼야 되죠. 그러니까 브레이크문이라고 하는 애가 강제적으로 메모리가 잡혀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오히려 더 메모리는 먹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하실 때 중간에 빠져나오면 빠르겠지? 네, 그거는 잘못된 알고리즘입니다. 아시겠죠? 알고리즘 시험 볼 때는 브레이크문을 쓰지 않고 최소한 빠져나오기 위한 방법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가장 좋은 건 포문을 한 번을 쓴다든지 차라리 포문에 while문이 있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while문은 체킹하다가 바로 하면 브레이크문을 빠져도 얘만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포문은 진행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택 구조가 좀 애매하게 쌓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근데 그냥 브레이크문도 강제적으로 사용하면 메모리가 많이 잡아먹는다. 그거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Y에 브레이크 들어가는 거랑 포문에서 Y 브레이크 들어가는 네, 다릅니다. 완전 다르다. 네,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하고 쉴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만약에 메서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if문을 이렇게 사용해서 뭔가 처리했어요. if문을 가지고 처리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변수 하나 들어갈 거예요. 문법 맞춰야 되니까 여기다 맞추면 되겠죠. int n n이 0이라면 else 아니라면 그렇죠. 우리가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불린을 isc 한 다음에 초기화한 다음에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회사에서는 특히 자바스크립트를 이렇게 많이 하죠. return false, return true.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왜냐면은 내가 판단한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여기까지 끝난 다음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메서드를 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리면 되잖아요.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컨티뉴입니다. 밑에를 하지 않고 그냥 끝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반복문에서만 가능한 거잖아요. 물론 그냥 쓰셔도 돼요, 여기서.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리턴을 넣으시게 되면 밑에 연산하지 않고 그냥 바로 나가버리죠. 이 연산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얘를 탔다고 해서 얘를 안 타는 게 아니라고. 그냥 둘 중에 얘가 탔는데 결과를 나타내는 것 뿐이고요. 연산을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고. 그래서 그냥 리턴을 통해서 뒤에 걸 판단하지 않고 그냥 날아가버리는 거죠. 특히 이 안에 연산이 들어가 있거나 복잡한 연산이 다른 메서드를 타고 있다면 리턴을 통해서 그냥 바로 뱉어내는 게 좋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이세요? 컨티뉴 자체가 안 쓰이죠. 왜냐면 컨티뉴는 반복문 내에서만 내가 다음을 넘길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랑 유사하게 만들어내는 방법이 지금 같은 브레이크를 중간에 빼버려서 아예 연산을 종료시키고 나가버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가시면 이런 소스가 굉장히 많아요. 자, 됐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해보도록 하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while문입니다. 자, while문은 뭐 별거 없습니다. 그죠? while문은 while문 이렇게 사용하셔서 여기에서 expression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do something 이렇게 하는 거랑 그 다음에 do while이요. 한 번은 실행시키고 근데 do while 사용할 때 조심하시라고 했었죠. 먼저 연산이니까 연산자 블록 적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while 적으시고 그 다음에 expression 조건 판단문 그 다음에 세미콜론 빼먹지 마시고요. 되었죠? while문 자체는 세미콜론 적으시면 안 돼요. 연산자 블록 끝에는 안 적습니다. 자바에서는 안 적어요.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데는 제이콘이나 이런 데는 적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그때는 타입이 하나 추가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배운 타입은 뭐예요? 기본 타입밖에 없죠.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지금 보시는 메서드 있죠? 메서드도 타입으로 값으로 가능해요. 네, 메서드도 값으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클래스도 값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좀 가능해지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세미콜론은 어디다 찍는다? 메서드에만 찍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보시면 시스템.out.print ln하고 소괄호에다 세미콜론 찍었죠. 그 다음에 지금도 보시면 연산자 블록 다음에 소괄호에 그냥 세미콜론 찍었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do while은 한 번 실행시킨 다음에 하시는 거고요.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별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continue와 break문은 브레이크문부터 합시다. 브레이크문이 실행되는 순간 실행되고 있는 포문을 빠져나옵니다. 반복문 이터레이션을 빼고 나옵니다. 여기서 좀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이터레이션을 종료와 말씀드렸죠. 이 브레이크문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메모리상에서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자유롭게 사용하십시오.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로직을 맞추는 게 여러분들 우선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브레이크문 중에서 타겟 브레이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안 가르쳐 드릴 겁니다. 제가 실무상에서도 한 번도 본 적 없고요. 문법으로만 존재해야 됩니다. 뭐냐면요, 타겟 말 그대로 자, 포문이 하나 있고 이중 포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브레이크문을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얘만 빠져나오겠죠. 얘는 안 빠져나오겠죠.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근데 타겟을 사용해서 이 포문이 이 바깥으로 뛰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속해 있는 타겟이 아니라 다른 타겟을 잡아서 얘를 빠져나오게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그죠? 사용하시면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쓰시는 경우는 개발 진짜 못하는 애들, 객체 지향을 절대 모르는 애들, 자기가 작성할 때마다 포문이 3개씩 늘어나는 애들, 이런 애들이 갑증하시다 보면, 물론 저도 그렇게 개발했습니다. 개발을 처음에 배울 때 아무도 안 가르쳐줘가지고 책 보고 하니까 포문 돌리면 된다 그래서 지리정보 시스템에서 제가 만들었던 거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럼 옆에 지하시설물이 있거든요. 뭐 고압전선도 있고요, 파이프도 있고, 그 다음에 수도관들끼리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오차가 있으니까 이걸 붙여줘야 되거든요, 여기 포인트에. 근데 그 손으로 다 붙였어요. 3만 개를 알바 써가지고 하나씩 붙였어요. 귀찮아가지고 제가 그때 그냥 혼자 C샵 배워가지고 그걸 그냥 짰거든요. 하루 만에. 너무 짜증나가지고 그때부터 개발이 시작된 거예요. 너무 귀찮은 거예요. 만들어주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만들었는데 그때 그렇게 돌렸어요.
지하시설물이 한 11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포문에 10개 이렇게 돌렸어요. 그러다 메모리 딸리에서 한 4시간에 한 번씩 죽어요. 그래서 저희 알바생들이 뭐 했냐면요, 4시간에 한 번씩 출근해갖고 다시 켰어요. 딱 키고 껐다 키고. 근데 지금 했으면 그렇게 안 잤죠. 저도 그렇게 짰어요. 네, 근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쓰면 쓰지 않아야 될 문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컨티뉴는 보여드렸죠? 컨티뉴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였어요? 얘는 컨티뉴 문이 실행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위에 있는 기능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컨티뉴문은 사실 여러분들이 진짜 그 알고리즘이 아니라 논리적인 구조를 잘 모르시면 컨티뉴문은 거의 보실 일이 없을 겁니다. 아마 개발하시는 거나 인터넷 찾아보셔도 컨티뉴문은 지금처럼 이렇게 보게 될지 연륜 컨티뉴문을 잘 쓰시는 분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컨티뉴문은 그냥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필요하면은 저번에 보여드린 소스 있죠? 그게 사실 제일 좋은 소스고 제일 심플하게 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다 어떤 조건이 맞으면 다시 포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밑에 걸 실행시키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컨티뉴문을 통해서 다시 넘겨버리는, 스킵해버리는 이런 상황을 발생시키는 애들이 컨티뉴문 되시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 마지막 예시 하나 드릴 거는요. 자, while문 안에, 포문 안에 while문을 만들 거예요.